안녕하십니까. 성낙추 본부장입니다. 앞서 세 분의 훌륭한 발표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한 하이브리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발제자분들과 패널 분들이 함께 토론과 질의응답 후에 세션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발제나 저희 토론에 있어 궁금하신 점은 혹시 댓글로 남겨주시면 토론 끝에 Q&A 세션에서 일괄적으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함께 해주실 패널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모두 아까 발표하신 민간 선박금융 창출과 깊이 연관된 분들을 모셨습니다. 먼저 석훈욱 KSF 선박금융 대표님은 SK해운에서 14년간 근무하시고 2003년부터 KSF 선박금융의 설립 시부터 근무하여 2020년부터 KSF 선박금융의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정정욱 하나금융투자 하나증권 실물투자본부장님은 대우증권에서 2001년부터 IB 업무를 시작으로 신한투자증권을 거쳐서 현재 하나증권 IB그룹의 프로젝트금융본부장으로 재직하고 계신 대체투자금융업계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H라인 해운의 사회이사로도 활동하고 계셔서 해운사의 성장 경영에도 깊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이승철 한국해양대 겸임교수 겸 한국해양자산거래 부사장님이신데요. SK해운에서 30년간 근무하시고 임원으로 퇴임하신 후 현재는 한국해양자산거래에서 토큰증권을 활용한 선박금융 및 해양자산 거래 플랫폼 사업을 추진하고 계십니다. 우선 패널 토론자분들께 우선 담당하고 계신 분야가 있는데 각 분야에 대한 현황이나 개선 방안 등 토론 주제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소개해드린 순서대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석훈욱 대표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KSF 선박금융의 석훈욱입니다. 선박 투자 제도에 대해서 그 활성화 방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선박 투자회사 제도는 2002년도 선박 투자회사법이 제정되었고 2003년도 조세특례법 개정을 통해서 민간 자본의 선박금융 시장으로의 유인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서 진행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선박 투자 회사는 선박금융 비이클의 하나로서 선박 투자 회사 제도를 활성화한다는 것은 다시 민간 선박금융의 활성화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선박 투자 회사는 뮤추얼 펀드 KG 모델과 뮤추얼 펀드의 합성 구조고 KG와 선박 투자 회사의 공통점은 텍스 베니핏에 있습니다. 선박 투자 회사 제도가 2002년도에 만들어져서 실질적으로 2003년도에 첫 번째 펀드가 나와서 지금까지 2023년 6월 기준으로 360개, 척수로는 498척의 배가 만들어졌고요. 선가 기준으로 한 17조 이상의 금융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시황 하락되고 텍스 베니핏의 축소 과정이 선박 투자 회사의 활동성을 축소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의 좀 고민들이 좀 있고요. 지금 현재는 해양진흥공사에서 하는 SNL 프로그램이 그쪽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박 투자 제도의 활성화를 측면에서 민간 선박금융이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가, 활성화될 수 있는가 이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가끔 이제 이런 모임이나 나가면 대한민국 선박금융의 활성화 방향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으면 저는 선박금융의 현재 시장 상황, 수요자 측면에서는 매우 금융하기가 좋은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국책금융기관 중심으로 매우 경쟁력이 있고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중국 리스회사 그리고 대형 해운회사에 대한 적극적인 외국계 은행의 존재
이런 부분들이 해운회사가 금융하기에 굉장히 좋은 현재에 있거든요. 그래서 해운회사는 각 체급에 맞는 금융 소스를 찾아서 금융 조달을 원활하게 하고 있고, 또 해운 호황기에 구축된 그 선박 그 자본 구축된 자본들이 금융 조달을 보다 용이하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발표도 됐지만 그 이슈가 되고 있는 에코십에 대한 금융 수요를 고려할 때 현재 퍼블릭 중심으로 되는 그 금융 구조가 과연 앞으로 금융 수요를 충당하는 데 충분한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고요. 이 측면에서 민간 금융 시장 그 선박 금융의 활성화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는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현재 민간 선박 금융 시장은 매우 위축된 상황인데, 그 이유는 그 민간 금융기관은 다양한 형태의 그 상품을 그 컨트롤 하는데, 그 중에서 그 해운 금융이 현재의 시장에서 그렇게 매력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우선적으로 현재 공공기관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금리 수준을 맞출 수 없고요. 또 국내 PF 부실화, 또 세계 경기의 둔화, 여러 가지 이유로 고금리 시장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운 기업에 대한 금융 제공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선박 금융의 건전성을 고려할 때 금융기관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민간 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공존의 개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현실 시장에서 공존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이긴 한데, 공공금융기관의 구축 효과로 인해 민간 금융기관이 그 선박 금융시장에서 공존할 수 없는 게 현실이고,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경쟁 관계에서 그 의사 결정 구조가 틀린 민간 금융기관은 그 실제로 공공금융기관하고의 같은 시장에서 존재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 정책적인 목적에서 그 시급성을 고려해 정책금융기관이 시장을 주도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그 경쟁 관계가 아니라 그 공정 관계에서 또 보완할 수 있는 관계로 설정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공공금융기관의 역할이 그 어떤 역할의 변화가 좀 필요한데, 그 첫 번째가 그 민간과 공공기관 금융기관의 역할이 상호 보완적으로 돼야지 양립이 가능하고, 그 과거의 예를 보면 수출입은행에서 했던 외항선박 구매자금 지원제도라든지 한국보증보험의 후순위 보증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예로 들 수 있는데, 금융 신디케이션을 구성을 할 때 각각의 역할을 규정함으로써 독립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금융 대상에 대해서도 그 공공 측면은 다소 취약한 해운기업이나 사업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함으로써 산업의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해양진흥공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SNL 프로그램이나 중고선 도입 프로그램은 다수의 중소회사에게 유동성을 지원하고 선박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측면에서 우리나라 해운 산업 발전에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금융 시기의 조정도 굉장히 중요한데, 공공금융기관은 역행적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초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해운 시황이 안 좋았을 땐 선박 금융 조달이 용이하나 그 성과 역시 높은 상황이어서, 시황이 불황 상황으로 빠지는 순간 LTV 이슈나 상한 불이행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 금융기관이나 해운회사 모두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반대로 불황 상황에서는 낮은 성과로 선박을 구매할 수 있어 장기적인 측면에서 경쟁력 있는 선대를 구축하기에 매우 좋습니다. 그 민간 금융은 안정성의 이유로 금융 조달을 제한하는 상황이지만, 그 공공금융기관에서는 그 과감한 역행 투자의 초석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반면에 또 민간 금융기관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선박금융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선박금융의 가장 큰 특징은 신용도에 의존하는 금융이고 그 해외 SPC를 사용한다는 때문에 구조화 금융이라고 표현하나 실질적으로는 코퍼레이트 파이낸싱, 그러니까 기업 금융의 한 형태고요. 형식적으로는 BBCHP를 통한 안정적인 금융 회수 구조를 선호합니다. 해운회사의 신용도, 재무 구조를 확인하고 장기 운송 계약의 유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선박금융을 제공 여부가 결정되고 그런 것들이 현재 민간 금융기관의 그 관행입니다. 그 민간 금융기관은 수익성에 더해서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는데 그 현재 제시되는 민간 금융기관 기관의 수익성과 안정성 가이드라인에 우리나라 해운 기업의 적격성은 그렇게 만만치 않은 상황이고요. 그 결국 선박 금융 대상이 그 축소될 수밖에 없는 구조고 또 선박 금융 대상이 축소되면서 특정 해운 회사에 대한 그 의존도가 커지게 됩니다. 선박 금융을 하는 선박 금융 기관의 수도 축소되고 그 다양성은 그 선박 금융에 있어서 다양성이 축소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선박 금융의 그 수요 측면에서 선박 금융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 선박 금융은 오늘 기준으로 한 165개가 그 해운협회에 등록이 되어 있는데 호황식이 한 200개 정도, 200개가 좀 넘는 수준이었고요. 선박 금융 업계도 20대 80 룰이 있는데 그 20%가 해운 매출의 80%를 차지하고 금융 수요의 80%를 창출합니다. 그러니까 대충 한 200개로 계산을 했을 때 그 20개는 뭐 40개의 그 해운 회사가 그 통상적인 선박 금융의 수요를 창출하는데 실제로 그 정책기관 금융기관이나 뭐 저희 그 선박 운영에서나 이런 구조를 생각할 때 선박 수요가 그 금융 수요를 대해서 굉장히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런 그 해운 경기에 따라서 금융 규모도 등락을 하게 되고 선박 금융을 제공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그 현재 우리나라 선박 금융 시장은 매우 협소한 시장입니다. 충분하고 안정적인 금융 수요를 제공하지 못하는 시장에서 전문 기관으로서의 성장과 전문가의 양성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측면입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그 단순한 그 재무 안정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는 선박 자산, 해양 자산에 대한 금융 투자로서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박 자산, 해양 자산 자체에 대한 금융으로 전환함으로써 협소한 금융 수요에서 벗어나고 경계 지역에 있는 해운 회사의 신용도에 의존해서 스스로 부실의 늪에 가두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글로벌한 그 선박 자산의 관점에서 고민을 하게 되면 선박 자산 자체가 제공하는 안정적인 가치 체계를 갖게 되고 구조적인 안정성 또한 확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현재 해운업계 이슈가 되는 탈탄소 디지털 시핑 이런 문제도 매우 중요한 해운업계 이슈 상황인데 선박 금융기관들이 이런 이슈를 선점하고 리더로서 존재하는데도 그 선박 자산에 대한 투자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그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서 수익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고 해운 기업에 대한 다양한 금융 소스를 제공하며 해운과 금융이 동시에 성장할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뭐 대체 투자 또는 증권, IPO 이런 쪽에 이제 담당을 하고 계신데요. 정정욱 하나증권 IB그룹 본부장님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증권 프로젝트 금융본부를 맡고 있는 정정욱이라고 합니다. 조금 전에 석훈욱 대표님께서 선박금융의 활성화를 위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범위 넓게 말씀을 주셨고요.
좀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저는 조금 보충적으로 지금 한국의 자본시장과 자금시장의 선박 금융 관점에서는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그 부분이 조금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금 상황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이 관점에서 몇 가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초기에 그 선박 투자 회사가 회사법상 선박 펀드를 진행을 하면서 선박 금융을 좀 배워왔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선박이 담보 가치가 굉장히 안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선박 펀드를 통해서 조세 혜택을 포함해서 시장에 많은 좋은 반응을 일으켰고요. BBCHP라는 제도를 통해서 해운회사의 신용과 선박의 안정적인 담보 가치, 그리고 운임료의 현금 흐름, 이런 부분 3박자를 가지고 시작을 했지만 업황의 불황에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그 이후에 자본시장에서 접근할 수 있는 선박금융 지원은 많이 위축이 되어진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까지도 제가 생각하기에 여기 계신 국책은행 또 KOBC의 역할 외에 상업은행과 재무적 투자자들의 선박금융은 매우 위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인식의 전환을 위해서는 무언가의 모멘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발제해 주셨던 여러 아젠다와 이슈 부분을 기초로 해서 시장에서 선박금융의 필요성을 다시 재인식을 하고, 또 선박금융에 필요한 제도적인 지원 하에 어떤 부분을 저희 민간에서 접근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아이디어 차원입니다만은 선박 펀드를 만약에 접근한다라면은 공모 시장보다는 사모로 접근하되 KOBC뿐만 아니라 우량한 해운 선사의 스폰서 선박 펀드를 정부의 세제적 지원이 가능하다면, 또 텍스리스 스킴의 제도적 지원이 가능하다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아울러서 ESG 기조가 워낙 강조가 되고 있는 트렌드에 부합하는 금융 인센티브가 주어진다라면 민간에서 보다 조금 적극적으로 선박 금융에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 최근에 KOBC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라고 알고 있고요. 기존의 선사의 지원 외에 보증 업무와 더불어서 선박 금융의 참여 부분까지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중소선사의 선박 금융의 수요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바이오 중유 개발에 따른 중고선에 대한 매입 금융에 대한 수요도 있고요. 저희가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H라인 해운 같은 선사 같은 경우에도 경쟁력 있는 선박 금리의 지원도 절실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우리 KOBC를 포함해서 KDB 그리고 국제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해서 가능하다면 국제금융기관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이 선박금융에도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보증 상품의 확대, 특히 BBC 형태의 고민이 되는 선박의 장가에 대한 위험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상품의 개발, 이런 부분이 주어진다라고 한다면 민간도 좀 더 적극적으로 선박금융에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으로 조금 생소한 개념일 수는 있지만 이제 분산 원장을 활용한 이제 조각 투자 기법이죠. 이쪽에 이제 실무 추진을 하고 계신 분인데 이승철 한국해양대 겸임 교수님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이승철입니다. 저는 최근에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블록체인의 분산 원장 기반의 토큰 증권을 기반으로 해서 선박금융을 하는 부분, 그래서 진행 사항이라든지 그 과제 등을 조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한국에서는 그동안 이제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한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그래서 토큰 증권 유통과 발행이 가능한 해외 국가 대비해서 현재 제도화를 시작하는 단계라 상대적으로 굉장히 늦은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규제 당국은 2017년 9월 달에 이런 그 증권형, 코인형 ICO를 전면 금지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러한 방법으로 국내에서는 자금을 조달이 불가능했습니다. 주요국 중에서 이런 ST와 ICO를 모두 금지한 국가는 중국하고 한국이 거의 유일했습니다. 미국, 싱가포르, EU, 일본 등은 어떤 이런 디지털 자산 시장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렇게 해서 제도를 정비하고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했던 거와는 대조적이죠. 근데 이제 국내에서 2022년부터 조각 투자 형태의 이런 시장이 빠르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각 투자 플랫폼이 자본시장법 위반, 투자자 보호 이런 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되고 하면서 규제 당국의 정책이 이제 변화가 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금융위원회가 2022년 4월 달에 조각 투자 등 신종 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했고 금년도 2월 달에는 토큰 증권 발행 유통 기율체계 정비 방안을 발표를 했고 그다음에 7월 28일 날 자본시장법과 전자금융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하였습니다. 그 반면에 이제 또한 이러한 규제 당국이 2019년부터 해왔던 게 뭐냐면 혁신성이 일부 인정이 되는 조각 투자 서비스에 한해서 금융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특례를 적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시행 이후 현재까지 이런 혁신 금융 서비스 지정을 받은 조각 투자 상품은 비금전 신탁 수익 주권으로서 부동산 4건, 그리고 금전 채권 1건, 음악 저작권 1건, 총 6건에 불과하고요. 미술품 4건과 한우 1건은 증선위에서 투자계약 증권으로 판정을 받고 지금 이제 증권 승고서를 제출하거나 일단 마련 중인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부동산이나 금전 채권, 저작권, 미술품 이런 쪽에 한정적으로 조각 투자 혁신 금융 서비스가 지정이 됐고 선박이나 항공기, 탄소 배출권 등 많은 상품에 대해서 혁신금융 서비스 수요조사 신청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전혀 진행이 없이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입법 발의된 자본시장법이나 전자금융법마저 국회에서 계류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이런 업계가 상당히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한국의 민간 선박금융 시장이 위축되어 있다는 건 이미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거기에 부가적으로 이렇게 위축이 되면서 국내에서 일단 일반 대중, 일반 투자자가 이런 선박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 얘기가 됐듯이 해운 시장은 2050년에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해서 국제 온실가스 규제에 대응을 해야 되고 친환경 선대 전환이 굉장히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응을 하지 못하면 결국 생존이 어려워질 수 있고요. 국내 선대 현황을 보면 2022년 말 기준으로 국제 외항선대, 국적 외항선대가 거의 1214척, 그리고 내항선대는 1354척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2월 달에 해양수산부에서 국제해운 탈탄소 추진 전략을 발표를 했고요. 2030년까지 미주나 유럽으로 기항하는 118척, 그다음에 2040년까지 전선대의 70%, 2050년까지 100%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외항선대에 한해서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전환을 할 때 사용되는 비용이 2030년까지 8조 원, 2050년까지 71조 원이 투자될 거라고도 추정을 했죠. 그래서 지원 방안도 발표를 했는데요. 2030년까지 최대 4.5조 원을 해양진흥공사나 산업은행 등 공공기금으로 조성을 해서 정책 자금입니다. 후순위 대출로 지원을 하고 금리 지원도 하겠다. 그리고 중소선사에 대해서 1조 원 펀드 그리고 민간 투자 활성화 방안도
금년 내 마련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마 지금 마련 중일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KMI하고 한국해양대학이 공동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사 부채 비율을 200%로 가정을 하고 2050년까지 친환경 분대로 전체 전환하는 비용을 봤을 때 전체 한 142조 원이 산출이 됐어요. 결국 정부 추정치보 예상치와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데요. 어쨌든 국제 온실가스 규제에 대항하기 위한 친환경 선대 전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정책금융뿐만이 아니라 민간 선박금융 활성화를 위한 혁신적인 방안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을 여러분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금융위원회가 금년 2월 달에 발표한 토큰증권 발행 유통 규율체계 정비 방안에서 그동안 증권형 토큰으로 얘기되는 것을 토큰증권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이는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서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한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투자자 보호하고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한 공시, 인허가 제도, 불공정 거래 등 모든 증권 규제를 적용한다는 원칙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자증권으로서 분산원장 방식의 계좌관리도 허용하겠다. 이게 이제 블록체인에 의한 전자증권을 인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신설, 그리고 장외 거래 중개업자와 KRX 내 디지털 증권시장 신설 등을 해서 토큰 증권에 대한 규율 체계를 법제화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토큰 증권이 증권으로 인정이 되면서 자산 유동화를 촉진하는 이러한 토큰 증권의 잠재력은 굉장히 무한합니다. BCG 한화금융 경제연구소에 따르면 2024년도에 법제화가 완료된다는 가정하에서 2030년까지 시장이 367조 규모로 성장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토큰 증권이 제도권에 안착하게 되면 거래 규모가 큰 현물 자산에 대한 투자자 접근성이 일반 개인까지 확대될 수 있고 블록체인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위헌적 위험이 현저히 낮아져서 거래의 신뢰도도 굉장히 높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자금 조달 방식이 IPO나 ICO와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STO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그 장점들은 몇 가지를 나열을 해보면 IPO 등이나 이런 전통적 증권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에 비해서 시간,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요. 스마트 계약을 통해서 중개인 개입을 줄이고 배당, 자금 세탁 방지, 공시 등과 같은 업무도 자동화가 가능합니다. 자산을 쪼개서 팔 수 있는 만큼 STO를 활용할 시 유동성을 상대적으로 쉽게 창출할 수 있고 투자자는 소액으로 다양한 자산에 대한 투자 접근이 가능해서 다변화된 투자 포트폴리오도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거래 과정이 블록체인상에 저장됨에 따라서 투명성, 신뢰성, 안정성도 제고되고 24시간 거래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마지막으로 보면 IPO처럼 법적 보호 장치가 부여되는 이러한 특징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토큰 증권의 장점을 해운 시장에 적용을 하면 전략적 경기역행적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선박금융 방안으로서 이용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가 이제 해양대학교 윤성 교수님하고 같이 과거 10년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이럴 때 장기 안정적 투자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걸로 평가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친환경 선박의 전환이 굉장히 시급한 해운업계 상황하고 전환 비용을 고려를 할 때 더 이상 이런 정책 금융에만은 의존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 금융도 전략적으로 지원 방안 후순위에 집중하고 선순위하고 차이보는 중순위로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을 시행을 해서 민간 선박 금융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하고 그리고 정책 금융으로서 소외되고 있는 중소형 선박 및 내양 선박들에 대한
금융 조달 방안도 새로이 마련을 해야 된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법 개정 전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금융기재 샌드박스 취지에 맞게 선박금융에 대한 혁신 금융 서비스 지정을 통해서 빨리 시도를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자 보호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샌드박스 기간 동안 참여자가 혁신성을 추구하고 그 다음에 해운 시장의 특성상 변화되는 요인을 파악하고 보완해야만이 법제화 이후에 토큰 증권을 활용한 그 선박금융을 활성화시킬 수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기존의 현재 6개의 그 혁신금융 서비스를 보게 되면 일반 투자자 투자 금액 한도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공시부담이 적은 소액 공모 제도를 활용한다는 그 한도도 상당히 적어서 이 부분을 선박금융의 형식에 맞도록 상향 조정을 해서 선박금융 혁신금융 서비스가 현실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시장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너무 많은 안전장치를 하려고 하고 기존 증권 기반의 법령을 그대로만 적용하려고 하면 이런 토큰 증권 시장이 형성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고 아마도 이런 새로운 시장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민간 선박금융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안입니다. 하나의 방안으로서 과감하고 조속히 토큰 증권을 활용한 선박금융 혁신 서비스를 샌드박스로 지정하고 실행을 해서 검증 보완할 수 있도록 강력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해운산업이 당면한 이런 국제적인 온실가스 배출 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친환경 선대의 전환에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일부라도 그 방안을 제공을 하고 산업 경쟁력 유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들이 빨리 마련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준비한 질문들이 상당히 많았고요. 여기 나오신 발제자분들하고 토론자분들이 각계를 다 대표한다고 말하자면 각계의 전문가 분들이신데 발제자분들께도 제가 사실 궁금한 질문이 있었는데 아쉽게도 시간이 진짜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토론 발표 내용 중에 제가 질문해야 드릴 내용들도 상당 부분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주로 이제 한국 해운사 선박금융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 마크탱께서도 이제 서스테이너블 파이낸스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셨는데 한국 선박금융에 어떻게 이게 적용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궁금했는데 뭐 아쉽게도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까 좋은 말씀들 많이 주셨어요. 사실 오늘 주제는 미래 해양금융의 도전입니다. 챌린지라고 했던 것이 사실 이게 아시겠지만 이제 금융이라는 건 리스크를 다루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금융 쪽에서도 리스크, 감내할 만한 리스크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수용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하려면 이제 전문성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겠죠. 전문적인 이해, 경험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만 그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이게 각기 다른 분야이지만 사실 선박금융은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 거액금융이에요. 자본 집약적 산업이고요. 혼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선순위 금융, 후순위 금융도 있고요. 증권이라든가 에퀴티 투자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고요. 여기 나와 계신 선박 투자 회사, 조각 투자 증권, 신종 기법 물론 이제 아직 갈 길이 멉니다만 그런 부분들, 증권, 대체 투자 형태가 다 기능이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각 기능의 공동 협력 이런 것들이 불가피하고요. 그래서 선박금융은 신디케이션, 클럽딜 통해서 하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겠죠. 공공기관과 민간 기능에 대한 얘기도 말씀이 나오셨어요. 사실 공공기능이 지금 공공 부분이 한 92.5%, 뭐 92% 이상을 지금 차지하고 있어서 민간 부분이 많이 위축돼 있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민간금융 창출을 위해서는 정책금융기관들이 스스로 보유하고 있는 강점, 보유자원들을 활용해서 민간 진입의 여지를 충분히 열어줘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이제 후순위 금융이라든가 뭐 신용 보강이라든가 시장에서 소화되지 못하는 이런 기능들이 있죠.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같이 협력해서 여지해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해운 수요는 참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워낙 플럭체이션이 워낙 심하고 하지만
해운업계도 금융업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산업에 대한 이해 이런 부분들도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중요하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1년 또는 5년을 예측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대체 투자 아까 말씀하신 신종 조각투자증권 이런 것도 저희 뭐 새로 이제 만들어 나갈 예정이지만 어떤 기회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기회를 금융 담당자들도 또 이제 해운사들도 스스로 그걸 대비하고 준비해야 그런 길이 열리고 또 해운금융의 미래가 열리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제가 그냥 한 몇 가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질문과 토론을 충분히 하지 못한 점은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 양해를 부탁드리고 오늘 하여간 그 열띠었던 토픽을 가지고 토론을 했는데 이것으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큰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장님 그리고 패널분들 정말 열띤 토론 감사드립니다. 저희 잠시 단체 사진 촬영 위해서 무대 위에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하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오전 세션, 해양 금융 세션이 마무리되었는데요. 선진 금융 제도에 대해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장기적으로 해운 금융이 계속 장기 불황 상태인데요. 이 상태가 완화되고 또 우리나라의 해운 금융의 밝은 미래가 찾아오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오찬 후에 오후 1시 30분부터는 가덕 지난한 삶의 기록과 보존을 주제로 진행되는 해양 인문학 세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